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바닷가여서 그런지 요즘에 밤에는 바닷바람이 차게 느껴지더라고요. 겨울이 성큼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30대 때는 시간이 참 느리게 가는 기분이었는데 50이 넘어가니까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빨라가는 기분이에요.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또 한 해가 넘어가는 것 같네요. 어려서 일찍 결혼을 하고 아이 낳느라 제 시간이라고는 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야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나이 24살 정말 한창 때 결혼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기만 했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려서 일찍 결혼하고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여자한테는 최고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 말이 정답인 줄 알고 너무 일찍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러지 말고 올해는 결혼해야지. 너희 이모가 중매 놔준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나 봐. 엄마, 나는 결혼은 좀 늦게 하고 싶어요. 여자가 사회생활 오래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면서 저에게 결혼 압박을 하셨었죠. 결국 등 떠밀려서 나간 자리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남자는 집이 꽤나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유가 있어 보였죠. 지방의 소도시에서 살던 제가 서울 남자를 보니 설레던 것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도 잘 살고 저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니 어렸던 제가 반하지 않을 요량이 없었네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으니 한 1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어요. 보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니 애틋한 마음이 더 커져갔었죠. 결국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얼른 살림 합치자.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지낼 곳 없잖아. 그 사람 나름의 프로포즈였어요. 무뚝뚝하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저런 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애는 그 사람이랑 하고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저는 물 흐르듯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집안에서 장남이었기에 제가 맏며느리가 되어버렸죠. 저희는 결혼을 하고 곧장 시댁으로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지금은 결혼하면 분가해서 지내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맏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보편적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요즘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결혼하고 겪어야 했답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님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네가 본보기를 잘 보여야 해. 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다들 아들을 원하셨는데 제 아이는 딸이었어요. 딸을 낳고 나서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첫째는 아들이어야 하는데 에휴, 뭐 어쩌겠냐. 시댁에서의 눈치가 보여도 둘째는 꼭 아들을 낳겠다 생각했는데 애석하게도 둘째는 저에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조급하지만 딸아이 하나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 무렵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큰 위기에 닥친 적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께서 먼저 수습을 해주셨죠. 그래도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섣부르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니. 이제 가장인데 어쩜 그렇게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네 뒷바라지만 해주랴. 아버지, 이번만 잘 넘겨주면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남편은 연애 때 강단 있고 영리해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사업에는 영 소질이 없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재산을 믿고 너무 쉽게 일을 벌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조언이라도 하면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당신 그러지 말고 조금 천천히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당신 성미가 너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당신이 남자들 하는 일에 대해서 뭘 그렇게 한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끌려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 모습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기 결혼을 당한 꼴이었어요. 그거 말고도 제가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면 어머님은 제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도 여자가 안에서 잘하면 남자가 마음 잡고 밖에서도 잘할 거야. 너 하기에 따라 달렸어.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여자가 잘해야 남자도 잘한다는 말을 하셨었죠. 전 그 말이 정답인 줄 알고 남편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저와는 다르게 제 딸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왈가닥하게 커가고 있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다 하고 다니는 말괄량이었죠. 그 때문에 딸아이는 할머니에게 혼나는 일이 많았어요. 이 녀석이 너 할미가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할머니는 왜 맨날 나한테 안 된다고만 해요? 할머니도 다 하잖아요. 어휴, 누굴 닮아서 저래. 정말 못 살아.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난리를 부리는 아이였답니다. 머리가 커갈수록 딸아이는 자기를 제지하는 할머니에게 반항을 하는 불량한 손녀였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괜히 통쾌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야무질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사는 게 평화롭지만은 않았어요.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되던 해에 저희는 이혼의 위기를 한번 겪었답니다. 남편이 술집 여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저에게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당신 정말 미친 거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에게 화를 내는데 어이가 없었답니다. 당장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때도 저를 막아세우는 것은 어머님이었죠. 아가, 이번 일은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마. 저놈이 저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줄은 내가 미처 몰랐어. 사람이 누구나 실수 한 번은 한다고 하잖니.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니 네가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겠어? 어머님, 저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안 사람이 잘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상황이라는 게 억울하기도 해요. 그때 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위로의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시애비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니? 나도 네 마음 다 안다.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살아보니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아주고 눈 감아주는 것뿐이더라. 그 대신 이놈이 또다시 실수하면 그때는 내가 말리지 않으마. 아니, 내가 먼저 둘이 각자 갈 길 가게 해줄게. 가슴이 너무 답답했지만 한 번만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딸아이가 밖에서 아빠 없는 애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이혼한다는 생각으로 꾹 참았어요. 그러다 저희 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어요. 친정집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답니다. 언니, 아빠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 언니가 좀 와봐야 할 것 같아. 고향에 살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급히 내려가 보았는데 친정아빠께서 억울한 민사소송에 휘말리면서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던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바람에 쓰러지신 거라 응급수술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수술을 잘 받아서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후유증으로 손에 마비가 와서 당분간은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셨죠. 재활을 하면서 억울한 소송건은 처리해야 하는 머리 아픈 상황이었어요. 언니도 없이 나 혼자 이 일들을 해나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연락 잘했어. 언니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일단 동생이 너무 걱정을 하고 있으니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렇지만 저도 겪어본 적 없는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딱 죽을 맛이었죠. 그때 저를 도와주었던 건 정말 의외로 어머님이셨어요. 너는 사돈댁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한 게니? 사돈댁에 변호사 선임해 드릴 테니까 잘 처리하고 와. 애는 내가 보고 있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께서 선뜻 저희 친정아버지 일을 먼저 도와주신 거예요. 무섭고 근엄하기만 한 어머님이셨는데 그때만큼 든든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덕분에 친정아버지 일은 잘 처리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 모르게 친정엄마께 병원비에 보태라면서 돈까지 주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변호사 선임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큰 도움인데 어떻게 돈까지 주셨어요? 동생한테 이제야 전해 들었어요. 사람이 일단 건강하고 봐야 하지 않겠어? 사돈댁이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는데 네가 여기서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어? 무뚝뚝한 말투이시지만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졌어요. 제게 다정한 시어머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지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가정적인 아빠는 아니었던지라 딸이랑은 사이가 소원했었죠. 딸애한테 잔소리를 하면 그냥 넘어가주는 법이 없었어요. 진아, 그래도 네가 아빠한테 먼저 싹싹하게 잘해야지. 안 그래? 아빠가 어른인데 먼저 나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지. 내 말이 틀려? 한마디를 지는 법이 없었는데 또 틀린 말을 하는 애가 아니라 말로는 이길 수가 없었죠. 딸애가 대학을 갈 때도 집에서 한바탕 뒤집어졌었어요. 애는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답니다. 너는 무슨 유학이야? 여자가 공부 많이 해서 뭘 어쩔 건데? 할머니는 혼자서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배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결국 딸애가 한 수 접고 국내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었답니다. 씩씩거리면서 나중에 자기 능력으로 유학 간다고 큰소리를 뻥뻥 치는데 어찌나 골머리가 아프던지요. 그런데 그 이후 더 머리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 넘어가면 어디선가 또 하나가 터지곤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답니다.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암이라는 단어 앞에서 가슴이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는데 너무나도 희망적인 말을 들었어요. 병원에서도 기적 같다면서 이런 말을 하셨었죠. 보통 혈액암은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데 정말 운이 좋으세요.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빨리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제가 저렇게 말을 해도 오래 살아서 뭐하냐면서 오히려 방방 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머님은 8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진행하셨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계셨어요. 저의 지극정성이 이렇게 빛을 보는구나 싶었어요.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딸아이도 옆에서 많이 도왔답니다. 할머니랑 맨날 그렇게 싸우고 혼나고 하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버렸으니 딸아이도 내심 걱정이 컸을 겁니다. 너 그렇게 맨날 할머니 싫다고 하더니 그래도 편찮으시니까 걱정이 되긴 하지. 엄마가 고생하니까 그게 걱정이라 그래. 에이그, 너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네 할머니랑 똑같아. 저렇게 퉁명스러운 말을 하는 걸 보면 둘이 아주 판박이가 따로 없었어요. 항암 치료를 종료하시고 어머님은 아픈 곳 없이 잘 지내셨어요. 향후 5년간은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초기 암이라 빠르게 잡을 수 있었고 건강에도 큰 이상 없이 잘 지낼 수 있으셨죠.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어머님이 식사도 부쩍하지 못하시고 살이 급격하게 많이 빠지는 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눈썰미라고는 없는 딸아이가 봐도 할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했나 봐요. 할머니,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살이 너무 빠지셨는데? 설아. 됐다. 나이 먹으면 살 좀 빠지기도 하는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이니. 됐어요. 그럼 할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강진, 너 들어가 얼른. 이게 할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둘의 사이는 변한 것이 없었죠. 딸아이가 걱정하는 말에도 어머님은 걱정할 것 없다는 식이었어요. 딸애도 저놈의 성격을 좀 죽여야 하는데 할머니한테 꼭 저런 식으로 말대답을 하곤 했어요.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되었던 저는 한참을 타이르고 타일러야 했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시지 말고 그냥 저랑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어차피 추적 검사도 다녀오셔야 할 때잖아요. 일 없어.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라니? 나이 먹으면 좀 고분고분해지기라도 해야 하는데 어쩜 저렇게 고집불통인지요. 그때 우리 딸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 내일 모레로 제가 예약했어요. 엄마 그만 괴롭히고 그냥 좀 다녀오세요. 병원 가면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딸아이는 제가 백날 첫날 말로 타이른다 해도 자기 할머니는 꿈쩍도 안 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센스 있게 예약을 해뒀다고 말하는 걸 보고 역시 내 딸이 최고다 싶었어요. 어머님도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거냐며 툴툴거리긴 했지만 딸애가 할머니 팔짱에 끼고 같이 가자고 하는 통에 고집을 꺾게 되었어요. 딸아이는 기사노릇까지 자청해 주었고 그렇게 3대가 함께 나란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정밀검진을 한 뒤 의사에게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아이고, 제가 이걸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왜요, 선생님? 저희 어머님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긴장되는 마음에 침을 꼴깍 삼키면서 듣게 되더군요. 이내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희 3명 모두 할 말을 잃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었어요. 어머님 입맛도 없고 살이 계속 빠지셨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기 사진 속에 보이시죠? 재발하셨어요. 근데 지금 전이가 너무 많이 되어서 손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치료가 들어가도 연명치료 정도이실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흐느끼며 울었고 딸아이도 흐르는 눈물을 애써 꾹꾹 삼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늙기도 했고 한 번 아파봤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직감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얼마나 사는 거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6개월이고 그게 아니라면 장담 드리기 힘드네요. 운 좋아야 반년 더 사는 거라는 소리구만. 알겠어요. 어머님은 너무나도 초연한 얼굴과 목소리셨어요. 아마도 본인의 상태를 직감하시고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아이는 할머니를 붙잡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라도 해봐요, 우리. 네?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울 거 없어. 나는 천년만년 살기라도 하게. 어머님은 퉁명스러운 말씀과는 다르게 딸아이의 눈물을 슬쩍 닦아주시더라고요. 둘이 저렇게 매일같이 싸우긴 해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저렇게 싸우겠어요. 정이 많이 들어 딸애도 할머니의 시한부 소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병원에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이 보고 싶으셨는지 남편을 찾으시더라고요. 아범은 어딜 간 건지 얼굴 보기가 힘든 거냐? 연락 한번 넣어봐라. 저는 남편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여보, 어머님 오늘 병원에 갔다가 길어야 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얼른 집으로 와야 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남편은 황급하게 집으로 오더라고요. 평소에는 돈 필요할 때 아니면 입에 발린 말도 하지 않는 인간이 그래도 자기 엄마가 곧 죽는다고 하니 걱정이 된 모양이었어요. 엄마, 그동안 왜 아픈데도 말을 안 하셨어요?
당신은 엄마 옆에서 잘 보살피고 있던 거 맞아?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제가 잘 모실게요. 내가 죽기 직전에 그래도 우리 큰아들한테 효도 한번 받아보는구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나 싶었지만 사실 남편이 바라는 건 아마 어머님의 유산이었을 겁니다. 몇 해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자기한테 유산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평소 남편의 행실을 못마땅해 하시던 아버님은 전 재산을 몽땅 어머니 앞으로 남기시고 떠나셨거든요. 어머님이 암투병으로 한참 고생을 하실 때도 간병인 없이 제 손으로 전부 병간호를 해드렸고 남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저러는 겁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혔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도 자기 엄마를 지극하게 모시더군요. 일단은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을 띄워주는 말을 했었답니다. 어머님, 그래도 아들 잘 둬서 이런 호강도 해보시네요.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저놈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건지 뭔지. 난 이제 저 녀석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너랑 진이한테 잘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나야 이제 죽으면 끝이다만 너희는 그게 아니잖니. 어머님, 죽으면 끝이다뇨.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떠날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큰아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을 한참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어머님은 건강이 날로 좋아져 보이셨어요. 이러다 정말 기적같이 오래 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식사도 잘하시고 웃는 날도 많아지시고요. 그러다 남편은 어느 날 자기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그런데 유언장 공증은 미리 받아놨죠? 그거 공증 안 받아두면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제서야 본인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놨으니 제발 사고만 치지 말고 지내라. 네 처랑 딸한테 좀 잘해. 내가 그거 하나 바란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유언장 얘기뿐인 겁니다. 그럼 엄마 뭐라고 써놨는지 저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준범인 녀석 재산 안 받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면 정말 골치 아파지잖아요. 듣다 못한 딸아이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빠 정말 자식 맞아요? 그만 좀 해요. 삼촌이랑 이미 이야기 다 끝났는데 아직도 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딸애는 정말 치를 떨면서 말하더군요.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남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이 있었는데 시동생은 이미 성직자의 길로 들어가신지라 애시당초 상속을 포기하셨거든요. 어머님이 사회에 환원하시는 게 아닌 이상 다 자기 몫이거늘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됐어. 다들 시끄러워. 네가 원하는 대로 유언장 남겼고 비밀 유언으로 남겨뒀으니 내가 죽은 다음에야 열 수 있을 거다.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 다들 나가봐라. 어머님도 남편의 욕심 부리는 모습에 다시금 실망을 하신 눈치이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정말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고 있었죠.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산소호흡기 없인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시는 지경까지 이르셨답니다. 아가, 너한테는 내가 그동안 참 미안했다. 죽기 직전에야 너한테 이 말을 하게 되는구나. 어머님, 그런 마음 가질 것 없으세요. 제발 오래오래 살기만 하세요. 저런 망나니 같은 놈을 두고 갈 생각하니 내가 미안하기만 해. 저놈은 정신 차리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 정말 미안해. 진이한테도 내가 많이 미안해. 딸애가 어머님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세요.
호흡기를 달고도 한참 말씀도 잘하시고 그럭저럭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가, 너는 내 재산 받고 싶지 않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일 배워서 저 스스로 먹고 살고 우리 진이도 제 힘으로 공부시킬 거예요. 그리고 전 겁이 많아서 그런 큰 돈 끌어안고 살 배포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어머님 그 돈 다 쓰고 떠나셔야죠. 뭐 한다고 아들한테 남겨줘요. 저는 한 번도 어머님의 재산을 탐내거나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일 때도 그렇고 제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와중에 재산까지 탐을 내겠어요. 그저 이제는 가족으로서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주시기도 하셨던 어머님의 마지막을 보살피는 것일 뿐이었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입원하신 이후로는 얼굴 한 번도 비추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유언장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라 뻔뻔하게 나가기로 한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대신 지켜주는 것은 제 딸과 저였어요.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하신 지 2주를 채 넘기지 못하고 그만 먼 길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엔 손녀딸의 손을 꼭 잡고 떠나셨는데 딸아이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쓰러질 듯 울었어요. 그렇게나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키셨던 어머님이었지만 모든 이별은 참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답니다. 그 기분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님의 장례식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용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시동생도 급하게 오셔서 장례식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의 장례식이 시작되었는데도 코빼기를 비추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언제 오느냐고 독촉하는 연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엄마 일인데 그래도 알아서 오겠거니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발인 날까지 얼굴을 비추지도 않더군요. 진짜 이런 걸 보고 아들이라고 해야 할지 황당할 뿐이었어요. 오죽하면 시동생이 저한테 먼저 이러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 형이지만 해도 너무해요.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얼굴도 안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 말도 마요. 그러다 어머님의 발인날이 되었어요. 그날은 일전에 어머님의 유언장의 공증을 받아주신 변호사님께서 오시는 날이기도 했죠. 남편 놈은 발인날이 되어서야 얼굴을 비추더군요. 그런데 혼자서 온 게 아니고 웬 여자와 같이 온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야, 이 양반아. 어머님이 떠나셨는데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니 이제서야 왔어? 저 여자는 또 누군데? 근데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당신이랑 당신 딸이 알아서 잘해줄 텐데 내가 굳이 올 필요가 있어? 참, 인사해. 여긴 내 두 번째 마누라 될 사람인데 어때? 예쁘지? 아주 저런 미친놈도 저런 미친놈이 있을까 싶었어요. 저도 이제 이판사판이었고 옳다구나 싶었어요. 그래, 당신 두 번째 마누라 참 이쁘다. 나도 이제 당신 그러는 거 진저리가 나.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당신이랑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어. 그동안은 어머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것들이 있으니 가족으로는 남아있어줬는데 나도 그러기 싫어. 딸애도 거기에 보태서 화를 내더군요. 엄마, 나도 바라던 바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기 엄마 장례식에 여자를 데리고 오기나 하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어. 남편은 거기서 더 뻔뻔스럽게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다. 내가 재산은 한 푼도 나눠줄 생각이 없는데 괜찮은 거지? 나도 그 더럽고 치사한 당신 재산에 관심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도 당신 도움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 대신 우리 진이도 다신 볼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딸은 제 팔짱을 딱 끼고서 남편을 같이 노려봐 주었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 제 편에 있어줘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곧이어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자, 다들 흥분은 좀 가라앉히시고요. 돌아가신 류현숙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럼 유언장 먼저 개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두 분이 서로 맞지 않은 결혼 생활을 오랜 시간 이어왔다고 이혼을 하신 이후에 뒷내용을 확인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네요. 협의이혼도 제가 도와드리라는 말씀을 남기셨으니 곧바로 제가 진행해 드릴까요? 너무나도 의외의 내용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마도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 인간이 아직도 밖에서 불륜질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알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두말할 것 없이 갈라서게 해준다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싶었죠.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남편 놈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하하, 역시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아내가 말하는 바를 딱 알고 있어. 이어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유언장에 남아있는 대로 이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이 마무리가 되고 저희는 협의이혼을 빠르게 진행했어요. 당장의 저 인간과 한 씨도 가족으로 엮여있고 싶지 않았죠. 이렇게나 쉽게 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황망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있던 우리 딸은 제게 위로를 해주더군요. 엄마, 속이 다 후련하다. 그치? 나는 아무리 돈도 없고 거지처럼 살아도 엄마만 있으면 돼. 내 학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 먹고 살 길 먼저 찾아. 인생 60부터 시작이라고 하잖아. 엄마도 아직 젊어. 알았어. 엄마도 우리 딸만 있으면 돼. 협의 이혼 후에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친동생의 도움으로 딸과 함께 작은 빌라 한 칸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 놈은 당장에 두 번째 마누라한테 간다고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기도 전에 짐을 싸서 그 여자네로 나가버렸답니다. 그동안 이혼하고 싶은 걸 어찌 참고 있었나 몰라요. 몇 주 후에 저희는 유언장을 다시 열어보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어차피 이젠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변호사님께서는 가족이던 때에 작성된 유언장이기에 함께 열어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딸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고 저희는 그렇게 불편한 만남을 다시금 해야 했답니다. 전 남편은 두 번째 마누라랑 금세 재혼을 했더라고요. 둘이 손을 꾹 붙잡고 볼을 맞대면서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는데 법만 없다면 정말 확 쥐어박아버리고 싶었어요. 곧이어 변호사님께서 유언장의 뒷내용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후엔 정말 폭풍 같은 상황들이 몰아치기 시작했답니다. 유언장의 뒷내용은 이랬어요. 자, 다들 오래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던 유언장의 뒷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현숙님께서 고인의 앞으로 남아있던 부동산 10억, 아파트 2채, 주식 및 진단금까지 전부 다 손녀이셨던 강진님 앞으로 상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에 딸과 저는 너무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가면서 쳐다보았어요. 딸아이가 놀라서 먼저 말을 했어요. 변호사님, 할머니가 전부 저한테 다 남기고 가셨다고요? 정말로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강진님 앞으로 남기고 가셨어요. 전 남편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변호사의 손에 있던 유언장을 확 뺏어버린 겁니다. 뭐? 당신 지금 이거 장난하는 거지? 아,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 다 조작이야. 무효라고. 진정하세요.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최종 유언입니다. 남편은 거의 눈이 뒤집혀서 소리를 치고 발악을 하더군요. 변호사님께서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며느님께서는 간이 콩알만 하셔서 저도 받지를 못하실 거라고 손녀분께 전부 남기셨어요. 손녀분은 본인을 닮아 배포가 커서 아마 알아서 잘할 거라는 말씀도 하셨죠.
뭐 이건 그냥 저희 사담이긴 합니다. 저는 딸아이와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손을 맞잡았어요. 전 남편과 함께 온 두 번째 마누라는 나라 잃은 표정이었죠. 새 마누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았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는 겁니다. 두 사람은 상속을 받은 뒤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 마누라의 오피스텔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는데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전 남편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에게 이제는 애초롭게 물어보더군요. 저 변호사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가 정말 저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을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변호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원하신다니 다 말씀드리죠. 고인께서 처음 작성하셨던 유언장에는 아내이셨던 이숙님 앞으로 전부 상속하신다는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아내분께 평생 잘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나중엔 아예 내용을 바꾸어 버리시더니 손녀분께 상속을 하신 거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애시당초 아드님께는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랬어요. 어머님은 전 남편에게 전 재산을 넘겨버리면 1년도 되지 않아서 저희 모녀를 팽해버리고 그 돈마저 다 흥청망청 써버릴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신 차리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상속을 하셨다가 제가 받고 싶지 않다고 하니 저희 딸에게 넘겨버리신 거였죠. 그리고 어떻게 알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당신 아들이지만 더 이상은 회생할 수 없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 자리를 먼저 일어나 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아이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는 만져보지 못한 돈을 손에 쥐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은 저희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그리고 딸, 아빠가 정말 미안해. 사실 아빠가 지금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딸이 아빠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정말 이러다 목숨이 위험할지도 몰라서 그래.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이라도 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았어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상속받은 것을 생각하고 코인인지 뭔지 대출을 왕창 끌어다가 꼬라박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 마음먹은 대로 쉽게 따라와 주겠나요? 완전 종이 조각이 되어서 빚만 끌어안게 되고는 저희에게 울며불며 매달리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야무지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저씨, 저희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저씨 예쁘고 젊은 새 마누라한테 가서 말해보세요. 왜 남한테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건데요? 저는요, 아빠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딸은 저랑 달라도 아주 달랐어요. 얼마나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는지요. 진아, 그러지 말고 아빠 한 번만 도와줘. 아빠 입이 갚지 못하면 정말 파산해야 해. 그리고 그 사람이랑은 당장 끝났어. 어디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젊고 예쁜 애가 돈 한 푼 없고 빚만 있는 남자 옆에 뭐가 좋다고 붙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뒤 새 마누라는 바로 잠수를 타버렸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꼴 좋은지요? 딸의 말에 힘입어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우리 애가 어디 틀린 말 한 게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파산을 하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알아서 해. 그 인간을 아주 매몰차게 밖으로 내쫓아 버렸답니다. 그 이후 딸아이는 제가 평생을 바라던 대로 제 고향에 집을 하나 지어주었어요. 엄마, 그렇게 고향 오고 싶어 했잖아.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사람들 불러다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먹고 하면서 지내. 그런 거 좋아하잖아.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했던 저의 꿈을 이루어줬어요. 그리고 딸은 원하던 대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는 중이랍니다.
원하는 공부를 돈 걱정 없이 실컷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면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공부에 푹 빠져서 지낸다고 하는데 기특하고 예뻐 죽겠어요. 몇 해 전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반자방을 겨우 얻어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지낸다고 하는데 안쓰러운 생각이 들다가도 자기가 자기 무덤을 이렇게 파버렸는데 뭐 어쩌겠나 싶어요. 본인이 자처한 일이니 알아서 하겠죠. 또 알아서 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궁금하지도 않아요. 제 인생의 초중년에는 어머님 때문에 정말 죽겠다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말년으로 가고 있는 지금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사람 일 정말 알다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딱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휴식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